대부분 재산세가 시간이 축적된 세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세금이 좀 과다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신고를 해서 그 많은 세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금을 합법적인 선에서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노동감독관님이 판단을 하는 경우예요. 부당해고는 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로 가야 됩니다. 세무 용역이란 게 정확히 막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나요? 세무 용역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산제세 관련, 두 번째로는 조세불복이나 경정청구 관련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제세 관련해서는 상속이나 증여나 양도가 발생했을 때 세금 신고를 대행해드리는 역할을 하고요. 조세불복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납세자가 뭔가 조세적으로 세금적으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정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기를 원할 때, 그리고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행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속, 증여, 양도세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나요? 일반인 분들도 아실 거예요.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어떻게 배분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조사하고 세금 계산을 해주고 신고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현금 또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킬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신고 대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양도 같은 경우에는 증여와 다르게 물건에 대해서 유상으로 재산이 이전이 됐을 때 양도한 재산의 재산가액에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정 세법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되어가지고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무사님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세는 네. 상속인이 내는 거잖아요. 네. 증여세는 누가 내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됩니다. 받은 사람이? 네네. 양도세는? 양도세는 양도자가 내게 됩니다. 재산을 받아서 그 재산 가치가 증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익을 받은 사람이, 이익이 생긴 사람이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재산을 받게 되니까 상속인이 세금을 내는 것이고요. 증여세 같은 경우는 수증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받게 되니까, 현금이나 또는 물건에 대해서 받게 되니까 수증자가 이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증자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판 사람이, 양도한 사람이 양도 금액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 사람이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이제 그 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증여 양도세 묶어서 이제 재산세라고 하는데, 이 재산세 업무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자분들께서 그냥 신고 대리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세 가지 세금이, 증여세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재산세가 시간이 축적된 세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세금이 좀 과다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신고를 해서 그 많은 세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금을 합법적인 선에서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관련해서는 항상 신고를 위해서 세무사를 찾으시기보다는 신고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아니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세무사를 찾는 게 굉장히 현명합니다. 먼저 찾아보신 다음에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하시고 컨설팅을 받으신 다음에 재산세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일단 세금 신고를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재산세는 무조건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재산의 평가라는 말은 세법적으로도, 특히나 이제 상속세, 증여세법적으로 보충적 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기준은 시가평가가 기준입니다. 시가라는 것은 뭐냐면 불특정 다수, 제3자에게 무언가 그것을 판매한 가격을 뜻하는데요, 상속이나 증여나 양도 같은 경우 그 시가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매매사례가액이라든지 감정평가가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다 한다면 국가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해서 평가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노무사님 관련된 드라마 같은 건 많이 봐가지고 네. 사실 변호사님이랑 같이 많이 붙어 계시잖아요. 많이 봐서 뭔가 어떻게 할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세무사님은 뭔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 세무사 드라마는 없어요? 노무사 드라마는 있는데. 두 번째로는 비과세나 감면, 공제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재산세 관련한 세법을 이 세무사들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양도세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그러면 8년 자격 농지 뭐 감면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감면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요건이 맞는지를 이제 검토하게 됩니다. 상속공제 같은 경우는 배우자 공제라든지 인적공제 같은 그런 공제들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가업상속공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이 이제 중과 여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그런 공제들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가 더 나올지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저희한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재산세를 의뢰해 주신다고 해도 시나리오를 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재산세를 지금 말씀해 주신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다른 방향성으로 신고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지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와 이제 사후 대응인데요. 상속세 신고 기간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데요. 상속세가 결정되는 기한은 상속세 신고 기한이 끝난 날부터 9개월 동안입니다. 9개월 동안은 과세관청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조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조사에 대해서 내 상속세 신고가 정당하게 신고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신고할 때부터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적정선에 대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를 하게 되면 사후 대응에 있어서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사님들에 따라서 막 진짜 세금이 막 엄청 천차만별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세법이 어떤 법보다도 굉장히 방대한 법인데다가 개정이 매년 그리고 1년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법을 완벽하게 모든 세법을 다 안다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재산세만 보더라도 상속, 증여, 양도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신 분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무사 한 명한테 상담을 받기보다는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 2명에서 3명 정도는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셔서 그 상담에 어느 정도 조금 일치하는 점을 파악하신 다음에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무사도요. 그러면 조세불복이랑 경정청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경정청구부터 말씀드리면,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된 세금에 대해서 무언가 과다하게 납부가 됐거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과세관청에 재신고를 해서 청구를 하는 겁니다. 용어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수정신고는 적게 납부했을 때 더 납부해야 되는 경우는 수정신고라고 하고요. 경정청구는 동일하게 수정신고는 맞는데 더 신고해서 더 납부해서 이제 덜 납부하기 위해서 환급을 받는 절차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세무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5년입니다. 조세불복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가 진행할 수 있는 범위는 크게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 이의 신청, 조세 심판원 심판 청구, 감사원 심사 청구까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소송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세무사는 소송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조세불복이라고 하면 사업을 영위하시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재산세 관련 세금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나 소명이 나왔을 때 많이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요. 쉽게 말하자고 한다면 내가 신고한 것들이 아니면 이런 지금 상황이 발생한 것들이 정당하게 신고됐고
나는 합당하게 사업을 영위했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세불복 또는 세무조사가 발생하게 되면 납세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신고 전에 항상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고를 해 놓으셔야 이후에 조세불복 절차에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무사님께서 대표적으로 맡는 업무가 노동사건인 건가요? 그쵸. 그럼 그건 어떤 건가요? 노동사건이? 노동사건은 크게 두 가지인데 노동청을 가는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노동위원회를 가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청은 이제 흔히 경찰서라고 많이들 얘기하시고 비유를 하자면, 그다음에 노동위원회는 법원에 많이 비유를 하세요. 노동청은 우리가 임금체불이 있거나 퇴직금 포함해서, 그다음에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을 때 노동청에 신고를 많이 하고, 내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전에 임금체불이랑 퇴직금 같은 거 안 주면은 그거는 형사처벌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실제로 그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금체불이나 퇴직금을 이제 체불되면은 보통 합의로 끝나게 되는 경우에는 상호 화해를 하고 퇴직금 지불하고 그렇게 종료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에 줘야 되는 게 확실한데 그 사업주가 주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은 그거에 대한 과태료는 나옵니다. 뭔가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벌금은 나오고, 임금체불이다. 그럼 임금체불은 제가 형사처벌로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거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시고 잘 해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에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을 안 한다. 그러면은 임금체불에 따라서 사업주는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요즘은 임금체불하면은 사업주 명단도 공개가 되거든요. 그 회사는 나중에 뭐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거나 이럴 때도 임금체불 사실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노무사가 정확한 임금을 계산을 하고 노동법에 위반된 사항이 뭔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 이제 상대방도 노무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노동청에 조사를 할 때도 노무사가 같이 들어가서 뭔가 법리적으로 감독관님하고도 얘기하고 상대방 측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 의뢰인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 엄청 핫하잖아요. 이게. 네. 이것도 어떤 과정으로 대응을 하게 되나요?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가 돼요. 이제 노동감독관으로 바뀌었는데 감독관님이 보시는데, 제일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회사에 먼저 신고를 할 수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외부의 노동청에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외부의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어차피 회사가 다시 조사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그게 사실인지 그거를 직접 조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노무사가 개입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랑 직장 내 괴롭힘이 뭔가 해결하는 과정에 차이점이 있나요? 네, 달라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노동감독관님이 판단을 하는 경우예요. 부당해고는 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로 가야 됩니다. 법원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측이 있고 상대방 측이 있고 앞에 공익위원분들이 5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서면으로 얘기했던 것들 외에 또 구두로 이제 진술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부당해고다, 부당해고가 아니다, 그렇게 판정을 받습니다. 대신 노동위원회는 법원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5개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하고 부당해고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우리 회사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노동청에서는 법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당해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당해고를 당해서 구제 신청을 했는데 우리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각하 처리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노무사 상담을 통해서 내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 사업장 상해 직원 수는 막 4명인데 네. 근데 실제 그 사무실 가보니까 근로자 수가 10명, 15명 이런 거 맞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다 라는 걸 먼저 증명을 해야 돼요. 그걸 한 다음에 그게 맞으니 이러이러한 사유로 부당해고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 분쟁에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근로자 측이 받을 수 있는 이익, 혜택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택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 자체로도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노무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면 그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너무 괴로워서 퇴사를 했어요. 그럼 자진퇴사잖아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그 사실이 이제 퇴사 사유가 돼서 이제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들어가는 거죠. 좀 나아가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네, 이상 세무사와 노무사가 어떤 용역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문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세무 같은 경우에는 계약 전, 상황이 벌어지기 전, 세금 신고 전 무조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든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든 일단 노무사 상담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노무사가 어떤 조언을 하는지 들어보신 다음에 이게 내가 직접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노무사를 대리를 맡겨서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꼭 상담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